제2차 세계대전 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갑 전투 차량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차량들은 그 거대한 충돌에서 각자의 군대의 투쟁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충돌에서 각자의 군대의 투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전장 너머 적 대면 시 국가의 끈기와 결단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 포 셔먼의 클래식한 라인이나 T-34의 혁명적인 방어구 형태를 칭찬할지라도 적에게 공포심을 주는 면에서 독일의 타이거 탱크가 다른 탱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불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타이거가 전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을 때 동맹국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 강력하고 견고한 탱크들의 파도 같은 징역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탱크들은 한동안 거의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탱크의 기원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단점을 평가하며 군사사에서의 유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Wars of the World 1945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탱크 전쟁은 대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힘겨운 전투 속에 등장했다. 현대 전장의 치명성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차량의 개발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는 적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탱크의 효과가 매우 뛰어났기에 베르사유 조약의 휴전 조건에서는 독일의 탱크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자 베르사유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 약속하고 새 독일 탱크 제작을 명령했다. 처음에는 트랙터나 보안 차량으로 위장된 이 초기 탱크들은 경량의 장갑과 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은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궤도 차량 설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이 탱크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지면 이 차량들은 판저 캠프바겐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영어로는 장갑 전투 차량으로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판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경량 탱크들은 소급하여 판저 I와 두웨이로 명명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정찰과 경찰 업무에만 적합했습니다. 판저 트리와 IV는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전쟁 중 지속적인 성능 향상으로 인해 매우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영국, 프랑스의 탱크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우월한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 군대는 세계 최고의 탱크를 보유했으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 탱크 부대의 진정한 시험 때는 1년 뒤에 찾아왔다. 1941년 6월 22일 일요일에 히틀러는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인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육상 침략으로 380만 명의 독일 및 축국 병력과 3,500대 이상의 탱크가 동원되었습니다. 수량적이고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은 1941년 여름에 파시스트의 위협에 대비하기에는 미비했고 종종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이미 스탈린은 레드 아미를 위한 새롭고 더 진보된 탱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KB-1은 45톤 범위의 중형 탱크로 독일군이 그 탱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총이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회하여 약한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해야만 하는 무거운 전면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침략 초기에 KB-1을 만났지만 다시 한번 우월한 전술이 그날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열세인 군대를 상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독일군에게 가장 큰 충격은 T-34라고 불리는 중형 탱크의 형태로 왔습니다. KB-1만큼의 방어력은 아니지만 경사진 측면은 적 포탄의 관통 깊이를 크게 늘려 종종 튕겨나가게 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총을 장착한 76mm 주포를 갖춘 T-34는 훈련이 부족한 소련 징집병의 손에서도 펜저에게 위험한 무기였으므로 축국 지도자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디미트리 라브리넨코 같은 에이스 지휘관의 손에 T-34는 무적이 될 수 있었다. 축구군은 1941년 말까지 전장에서 승리했지만 이제 스탈린이 조직되어 참전하고 있고 탱크와 조종사들의 실력이 나아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독일 고위 지휘부는 이 탱크에 대응이 필요함을 깨달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소련 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1942년 겨울 이후 동진하면서 앞으로 이런 차량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능가해야 했다. 또한 서쪽에서는 영국과 그들의 연합국들도 이전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욱 발전된 미국의 탱크를 공급받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독일은 연합군의 우수한 중형 탱크에 대응하고 KB-1 과후속 모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중전차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는 가능한 한 이전 탱크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그저 더 큰 규모로 입증된 디자인 철학을 시도해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탱크를 생산하기 위해 두 회사 헨셸과 포르쉐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헨셸은 사실 1937년부터 중형 탱크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크루프가 설계한 터렛을 장착한 두 개의 탱크 프로토타입은 54톤에 달했고 이는 판저 IB의 거의 2배 무게였으며 88mm K-나우루 K-36 총을 갖추고 있었다. 이 총은 플락 36 대공포의 발전형이었지만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는 적 탱크를 향해 아래로 각도를 맞추면 탁월한 대갑옷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차량은 1942년 4월 20일 히틀러의 56번째 생일까지 테스트 준비를 마쳐야 했다. 헨셸 팀은 간신히 차량을 기체 싣고 현재 폴란드 라스텐부르크에 있는 시험장으로 옮겼고 퓨러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르쉐는 성공을 확신했고 헨셸 디자인이 선택되기 전에 이미 첫 100대 차량 제작에 착수했다. 심사위원들은 전쟁 시기의 압박으로 이미 부족한 구리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포르쉐의 가솔린 전기 변속 시스템 선택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르쉐의 선체 91대는 엘레판트 중형 전차 파괴자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탁월한 전투 차량으로 소수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선호되는 전차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헨셸의 디자인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 헨셸과 그 공급 업체들이 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몇 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9월 히틀러는 새로운 전차 타이거를 적에게 처음으로 투입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처음 보면 타이거 I는 성능에 대해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형태에서 이것은 이전의 펜저 IV를 닮았지만 크게 확대되었으며 혁명적인 경사진 T-34의 갑옷에 비해 평평하거나 얕은 각도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 철학은 새로운 탱크의 전면 보호력을 숨겼는데 이는 KB-1보다 약 10mm 더 두꺼운 100mm였습니다. 측면 갑옷은 약 60mm 배와 지붕은 25mm 두께였다. 상자 모양 디자인을 제공했습니다. 넉넉한 내부 공간을 제공하고 조립을 쉽게 만들었지만 헨셸은 무거운 방어 패널을 형성하거나 용접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그것들을 다른 공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해야 했습니다. 1942년 말 미국, 영국, 캐나다의 폭격기들이 독일의 제조 및 운송 네트워크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점점 더 우려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690마력의 마이바흐 HL200, 30P45 V12 엔진 덕분에 타이거는 전혀 느린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45톤 탱크를 시속 28.2마일로 주행할 수 있었고 필드를 건널 때는 시속 13마일로 감속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것에게 이전의 펜저 IV와 같은 클래스의 성능을 제공했지만 최고 속도가 53.1km, CINT 34는 잡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실전에서 타이거는 5인 승무원이 운용했다. 포탑에는 지휘관, 포수, 주포, 장전수가 있었다. 차량에는 82mm 총에 대한 최대 92발의 탄약을 보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적 탱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탄탄이나 건물과 요새화된 위치를 파괴하기 위한 고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왼쪽에 앉은 운전사가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7.92mm MG34 기관총을 조작하는 무선 조작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타이거 조종사를 위한 주요 훈련센터는 파더본과 세나의 판저 제11 연대 변경에 있었고 푸틀로스 해안에는 탱크 사격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기 타이거 조종사들은 판저 TOI와 내전투 및 훈련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이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1942년 9월 첫 생산 차량들이 전선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당시 레닌그라드시를 포위하고 있던 제502 중장갑대대가 이들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이 전체에게 존경을 보냈지만 첫 전투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형이 부드럽고 늪이 많아 무거운 전차들이 가라앉아 고착되었고 그러면서 소련의 대전차 포화에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려는 전차들이 변속기 문제로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502대에는 새 타이거 전차를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겨울에 땅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타이거는 이미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T-34의 76mm 총은 타이거의 약한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타이거 자체의 88mm 총은 무거운 KB-1에게도 너무 과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도 이 새로운 타이거의 턱이 그들에게 닫히는 것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42년 12월 1일 북아프리카 캠페인 중 튀니지에서 첫 새 탱크와 교전했다. 세대의 타이거가 제다이다 서쪽 5km 올리브 나무밭에서 동맹군 탱크를 공격했다. 식물이 양측에 접근해 교전을 위한 엄폐물이 됐다. 타이거는 근거리 맹공에도 M3리 탱크 2대를 격파했으나 피해는 경미했다. 의 타이거가 제다이다 서쪽 5km 올리브 나무밭에서 동맹군 탱크를 공격했다. 식물이 양측에 접근해 교전을 위한 엄폐물이 됐다. 타이거는 근거리 맹공에도 M3리 탱크 2대를 격파했으나 피해는 경미했다. 아홉 일 후인 12월 10일 M3과 M3과 M5 스튜어트로 구성된 미국의 경량 탱크 편대가 마젯 엘밥 근처의 독일 포병 위치를 공격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5대의 타이거가 배치되었습니다. 타이거들은 경량 탱크 20대 이상을 손실 없이 완파했는데 이는 스튜어트의 경량 무기가 타이거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부전선과 북아프리카에서 타이거는 곧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1943년 상반기 동안에는 월 100대가 제작되었지만 이조차도 이제 연합군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수천 대의 탱크에 비해 웰마우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운용 중이던 처칠, 셔먼 T-34 변형 전차들은 타이거에 비해 크게 부족했고 이로 인해 연합군 지도부는 타이거 부대에 대응하거나 우회하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가능한 경우 비행기와 대포가 미리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단 한 대의 타이거가 여러 대의 셔먼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 탱크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타이거 공포증 또는 타이거 공포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타이거는 전장에서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수량만 배치되어도 전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1943년 4월 21일 전투 후 버려진 타이거 탱크를 조사한 영국인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영국 43번째 왕립 탱크 연대는 튀니지 괴리에 엘 에이터시에서 타이거 전차 2대와 교전했다. 이 탱크는 회수되어 철저히 조사되었고 오늘날에는 영국 보빙턴의 탱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타이거 탱크를 존중하고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파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타이거의 파괴 불가능성이 잘못된 인식임을 알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부전선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T-34의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76mm 총을 85mm로 교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T-34는 관통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런 무기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경사로를 지날 때 총열 손상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T-34 85로 명명된 이 탱크는 22,000대 이상이 제작되었으며 타이거에게 진정한 위협이었습니다. 소련도 타이거 탱크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중형 탱크 개발을 추진했다. KB-1은 개선되었지만
나중에는 소비에트 지도자의 이름을 딴 새로운 시리즈의 중형 탱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IS-2 중형 탱크는 46톤의 무게를 지녔지만 뛰어난 방어력과 강력한 100mm 총을 지원했지만 이는 운동성이 떨어지는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IS-2에 감탄했고 이로 인해 독일 장군 하소폰 만토이펠은 IS-2가 세계 최고의 탱크라고 말했다. 서방 동맹국들은 적을 압도하기 위해 대량의 좋은 중형 탱크 제작에 더 관심이 있었고 중량 탱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M26 퍼싱 2 눈에 띄는 예외였다. 타이거의 출현에 대응하여 천사 셔먼의 표준 75mm 총이 더 높은 속도의 76mm 무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셔먼은 더욱더 오래된 펜저 EQI와 펜저 D 탱크에게 치명적이었고 연합군 정보부는 이것이 일반 전투 범위에서 타이거의 방어력을 관통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이상적이고 깨끗한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장에서 새로운 셔먼은 타이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험하게 가까이 접근해야 했고 타이거의 방어력이 약한 측면이나 후면에서만 가능했다. 이를 위해선 타이거의 치명적인 88mm4를 피해야만 했다. 영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포 빠른 발사 7.7kg 고속 대전차 총을 장착한 셔먼의 변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 역시 76.2mm 무기였지만 당시 세계 어디에서나 그 클래스에서 가장 강력한 총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 타이거의 88mm 총보다 더 큰 관통력을 보였습니다. 이 총의 단점은 밝은 총구 섬광을 발생시켜 선원들이 발사 시 눈을 깜박여 일시적 실명을 방지해야 했고 전투 시작 시 축군 병사들이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독일 타이거 선원들은 파이어플라이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 긴 총신 셔먼 격파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침공 시기에 이르러서야 타이거가 즐기던 효능이 특히 연합군의 공중 우위로 인해 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호커 타이푼과 소련의 1-2 스투르모비크 같은 항공기는 폭탄과 대지 로켓으로 상당한 힘을 발휘했으며 타이거 선원들이 막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전선에서 후퇴하는 동안 타이거를 처음으로 시험한 그 같은 부대인 500, 이 부대의 타이거는 낮게 날아오는 공격 중인 1-2 스투르모비크 그룹을 향해 88mm 총을 겨냥하고 직접 명중시켜 한 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타이거가 그의 경력 동안 이룬 수많은 놀라운 업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타이거에게 제공된 보호를 보여주는 것은 503 중장갑대대에 소속된 타이거 231호였습니다. 1943년 초 산미르니코보 마을 근처에서 1년의 행동 중에 타이거는 최대 45mm 크기의 다양한 소련 대전차 무기로부터 252회 이상의 타격을 받았지만 그의 서스펜션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의 집결지까지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은 노르망디 상륙지대에 대한 독일의 방역 때 일어났다. 1944년 6월 13일 영국 제7기갑 사단은 독일 선의 틈을 이용하려고 빌레르 보카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헬 비트만이 지휘하는 타이거에 맞섰다. 그는 영국 편대의 후방에서 은폐를 벗어나 약 14대의 탱크 2개의 대전차포 그리고 최대 15대의 무장하지 않은 트럭과 지원 차량을 단지 15분 만에 격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수치가 나치의 비트만 연콩화 선전의 일부였고 파괴된 차량 중 일부는 그의 부대 내 다른 탱크에 의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는 비트만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전투에서 타이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타이거가 동맹국에 미친 영향과 이 전차를 둘러싼 공포는 전후 시기와 그 이후에도 이것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운영될 때의 치명성에도 불구하고 타이거가 사실은 설계와 운영 모두에서 결점이 많은 전차였음을 숨겼습니다. 첫째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타이거는 조심스럽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작하고 운영하기 복잡한 차량이었습니다.
타이거는 전쟁 중 진흙, 먼지, 총알, 포탄 등에 의해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 크기에 비해 뛰어난 최고 성능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운전하면 차량의 내부 구조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기어와 축이 조기에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투가 아닐 때는 승무원에게 속도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중첩된 바퀴와 비틀린 막대 서스펜션은 현장 청소나 수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타이거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무적이 아니었고 대체품 생산은 독일군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타이거는 이전의 팬저나 탱크 파괴자보다 제조하는 데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제조 재료와 지원 물류체인 모두에서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타이거 탱크 생산이 월 104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를 셔먼과 T-34-85의 최고 월간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각각 750대와 1000대 이상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에 100대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전선까지 운반하는 것은 또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선까지 탱크를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차였지만 타이거 아이는 독일이 사용하는 철도 차량에 맞지 않을 정도로 약간 크기가 컸습니다. 따라서 헨셸은 너비를 줄일 수 있는 여행용 트랙을 개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부 바퀴, 측면 스커트, 그리고 앞뒤 트랙 가드를 제거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 다시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차가 이동 중 동맹국 항공기의 폭격이나 공격, 소련 파르티잔의 폭발 없이 가능했다는 전제해 이루어졌습니다. 레일야드에서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502 부대가 레닌그라드에서 배운 대로 타이거1은 단단한 지면에서만 운용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지늘게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다리들이 말과 수레 또는 초기 세대의 자동차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탱크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사용할 수 있는 다리가 없거나 물이 너무 깊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진이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후퇴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타이거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히틀러가 연합군의 대량의 탱크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거운 탱크에 대한 집착을 발전시키면서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더욱 복잡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무거운 탱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다음에는 타이거2 또는 킹 타이거라고 불리는 68톤의 거대한 차량이 나왔는데 이 차량은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동성이 너무 나빠서 많은 차량들이 철수의 속도에 따라 간단히 따라잡지 못하고 전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원래의 탱크보다 타이거 II의 생산을 우선시하여 타이거 II의 생산은 1944년 말에 단지 1347대의 탱크가 만들어진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계획된 1500대의 타이거2 중 전쟁 종료 전까지 생산된 수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한 독일 군수 산업의 파괴 때문이었다. 원래의 타이거는 전쟁의 마지막 날까지 점점 절박해지는 전투에서 연합군과 계속 싸웠습니다. 돌파 전차로서의 역할을 상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수한 방어 전차로서 자신을 반복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전장의 대부분의 다른 전차들이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우수한 적의 수를 견뎌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타이거 I은 연합군 전체에 위협적이었고 독일 항복 후에도 연합국에게 존경받는 디자인으로 남았습니다. 타이거의 유산은 전후 영국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3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수많은 전차에 맞서야 할 그들은 기동성을 포기하고 방어력과 화력을 높인 중형 전차를 개발했는데 이는 타이거처럼 전장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전차들은 결국 타이거의 일부 단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I는 정당하게 전장에서 가장 위대한 전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